조금만 어려우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 아이 어떻게 할까? 학부모님 설명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하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별표 치고 넘어가요. 꼭 문제만은 아니죠. 어떨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원리가 있으면 곰곰이 더 생각해보지 않고 바로 무슨 말이에요? 알려주세요 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못 풀겠으면 별표는 도와주세요 하든 알려주세요 하든 모르겠어요 하든 이렇게 금방 노력하기를 멈추는 현상, 그거를 별표라고 할게요.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쉽게 별표 치고 넘어가는 현상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 학생인데 별표 치고 막 넘어간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별표를 치고 넘어가는 아이들 중에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기보다는 계산하는 요령만 배워서 그 요령만 적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별표 치는 거예요. 만약에 별표 치고 넘어간다, 모르면 금방 도와달라고 한다, 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별표 치는 그 문제에 관련된 지식을 제대로 아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요령만 배워서 문제만 풀었지 진짜 개념이나 원리, 유형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안 되니까 자기가 외운 거와 동일한 유형만 풀고 조금 달라지면 또 별표 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꾸 좀 어려울 때마다 별표 치고 넘어가서 배운 다음에 외워버린다. 문제를 유형마다 다 외우고 있다면 처음 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길러질까요? 근육으로 치면 조금만 보고 아무 무거워하고 그냥 엮기를 내려놔요. 그런 사람이 이 근육이 커지겠습니까? 조금 무거워도 아우 힘들다 할 때 한 번 더 들고 약간 떨면서 들 정도가 돼야지 근육이 커지고 힘이 세지죠.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살짝 넘는 정도의 도전을 해줘야 문제 해결력이 길러질 건데 조금 어려울 때마다 별표 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건 지식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어려운 거 나올 때 끈질기게 매달리는 버릇이 생길까요? 특히나 고교학점제가 더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미래의 고등학교를 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수업 중에 관찰하고 선생님이 학생부에 기록을 하실 건데 뭘 하나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손을 넣는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조금 어려우면 벼치고 넘어가고 설명 듣고 외우고 이래가지고야 수학이 재밌을까요? 이 학생이 얻는 재미라고는 점수 잘 나오는 재미,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 재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이라기보다는 점수 높아서 쉬워서 그런 재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재미는 가짜 재미예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성적이 안 나오면 바로 팍 식어버리는 재미라고요. 나 수학 좋아해. 어릴 때 연산 잘하고 하니까 그런 학생 같은 경우 연산같이 쉬운 거, 외운 거를 그대로 탁탁 정확하게 수행하는 그런 거에만 습관 들고 어려운 거면은 별표 치고 넘어가고 설명 듣고 푸는 그런 학생이라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잘 푼다는 자신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야 연산만 잘하면 성적 잘 나오고 수학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 6학년 올라가고 중고등 올라갈수록 어려운 문제, 금방 안 풀리는 문제에서 결국은 상위권이 판별날 건데 그때 자신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재미와 자신감과 같은 수학 정서에도 별표 치고 넘어가는 학생은 아주 나쁜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쉽게 별표 치고 넘어가는 학생이 상위권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니까 이 설명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문제가 큽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이 좀 어슴푸레하고 불확실하다는 것뿐만 아니고 능력 개발, 태도 형성, 수학 정서 이런 모든 것에 다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중상위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권은 되게 어렵다. 별표 치고 넘어가는 학생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어릴 때야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방법만 배우고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배우면 금방금방 해결되지만 갈수록 배워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걸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의 기본 지식 가지고 풀어내는 그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별표를 치냐? 별표를 부르는 3대 악당이 있습니다. 애들을 별표치게 만드는 악당 첫 번째가 도고입니다. 이름을 좀 길게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문제 다 풀고 그러면 나가노라. 숙제는 몇 문제야. 이런 식으로 문제 수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다 풀기 이런 식으로 양으로 숙제를 따 만다. 그거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아이들 중에 아닌 아이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끝내고 나가노라 하면은 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오래 매달릴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붙들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낑낑거렸다고 쳐요. 그러고 나면 남은 숙제를 다 하려 그러면 결국은 끝나고 나가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숙제는 나가 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조건인 거예요. 마치 어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심정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는 내 라이프를 방해하는 악당이죠. 마찬가지로 숙제는, 공부는 나의 즐거운 라이프를 방해하는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당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모르면 별표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별표치고 넘어가고 너 이거 왜 안 했어 하면은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좀 찡찡거리면은 숙제 다 한 거로 인정을 받아요. 이게 어릴 때 우연히 발견을 했을 건데 그게 하다 보면 꾀가 나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숙제 다 했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안 있고 다 별표 치고 넘어가요. 반대로 별표 안 치고 문제가 재밌어 보여서 뭐 그런 이유로 낑낑거리다가 숙제 좀 덜 하면은 혼나요. 그러면 더 최악이죠. 너 왜 덜 했어? 하면은 생각하다가 오래 걸렸어요. 하면은 그러면 남은 시간 좀 더 해야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왜 덜 했어? 하고 혼까지 내면 최악입니다. 요게 제가 보기에 별표를 부르는 첫째 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숙제를 양이 아니고 질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고 다 동그라미라야 돼. 풀고 끝이 아니고 동그라미가 돼야 돼. 그게 그냥 동그라미든 틀렸다가 동그라미가 됐든 다 맞아야 돼. 이렇게 실적 기준을 같이 넣어야 돼요. 어떤 분은 숙제를 시간 기준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1시간 동안 공부해. 그러면 애들은 하염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못 있으면 머리 아프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냥 푸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하면은 1시간 동안 지겹긴 하지만 별로 안 힘들고 문제는 적게 풀어도 1시간은 채웠으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처럼 혼난 날만큼만 하죠. 시키는 만큼 앉아만 있는 거예요. 정신은 외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으로도 마시고 쪽수로도 페이지 수로도 마시고 문제 수로도 마시고 양과 질을 함께 평가를 하십시오. 100점 맞아야 돼. 틀릴 수 있어. 틀리면 네 힘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다 맞아야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별표를 덜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습관 들이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제한 시간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더 뇌가 빨리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쨌든 간에 이걸 빨리 맞추려고 막 해요. 부작용도 있어요. 지가 막 보기가 5개면 1, 땡 하면 2, 그거 땡 하면 3 하고 땡 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런 건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어떤 5만 개를 내지만 양과 질을 함께 평가 기준, 숙제를 다 했다는 기준으로 넣으십시오. 두 번째, 오답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이게 별표를 부릅니다. 틀리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은 거는 동그라미도 안 해줘. 이런 분들은 틀린 것만 찍찍 거예요. 그리고 혼은 안 내는데 표정이나 이런 게 변해. 심지어 가르쳐 주시는 분 있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분은 자기가 가르쳐 줬는데 바로 내가 얼마 전에 가르쳐 줬는데 틀려. 그때 주의 깊게 안 듣더라. 너 그때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듣더니 틀렸잖아. 이렇게 딱 돼요. 쌓였던 그 불만이 이때 나와. 명분은 얘를 개선시켜 주겠다는 거죠. 모르는 걸 알려주겠다. 못 푸는 건 풀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문제를 다음에도 또 풀 수 있게 해주겠다는 좋은 명분이 있지만 이게 성질이 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게 자제력 있는 분은 성질까지는 안 내실 수 있어요. 틀린 거에 대해서. 근데 표정이 곱지가 않죠. 콧김이 한번 나온다거나 한숨이 한번 나온다거나 하여튼 애들이 느껴요. 우리가 참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것까지 포함해서 부정적 피드백이에요. 그럼 오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했다고 할까요? 박수 쳐줄 수는 없잖아요. 오답에 대해서. 그렇죠. 뭐 박수 치고 조장할 것까지는 없죠. 하지만 오답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엑스레이 검사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 검사인데 뭐가 나왔어. 예를 들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 뭐 염증 수치가 높아. 그러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안 하죠. 그냥 그런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발견했으니까 진단했다고 하잖아요. 오답은 진단 기능이 있어요. 다 맞을 거면 그 문제집 사실은 필요 없는 문제집이죠. 돈 아까운 문제집이죠. 내가 어슴푸레하게 이해한 거를 오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몰랐구나.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B, 이렇게 오개념이 있었던 거를 알게 되고 막연하게 알았던 걸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렇게 내 약점을 알게 해주는 마치 피검사에서 나의 질병의 예방신호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이걸 통해서 오개념이 바른 개념으로 어슴푸레하게 알던 게 정확한 개념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지 모르는지를 몰랐을 건데 오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콧김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럼 가르쳤는데 또 틀리는 건요.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몸치예요. 그래서 춤을 배울 때 율동을 배우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앞에서 가르치는 분 율동을 따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혼자서 하라 그러면 완전 뭐 뒤죽박죽이 돼요. 어쩌다가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한 소절은 배웠어. 두 번째 소절 배웠어. 연결 동작하면 또 막 엉클어져요. 모르니 저도 그게 쉽게 안 되는데 아이들이 쉽게 안 쉬워요. 그래서 오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숙달되고 알게 되고 다음에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데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제가 춤 배우는 그거를 오답이라고 하나요? 뭐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배우는 과정이죠. 제가 틀린다는 거는 뭔가 노력을 했다는 증거기도 하죠.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만약에 코치님이 회원님 팔 그렇게 말고 이렇게 돌리세요. 회원님 숨 쉴 때 이렇게 하세요. 회원님 발차기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계속 회원님 지적하면은 맞아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고 내가 그걸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긴 한데 하고 싶겠어요 수영을? 제가 어떻게 잘 아냐고요? 경험담입니다. 아직 수영을 못 배웠어요. 몇 번을 회원 등록했는데 회원님 해서 안 돼요. 나중에는 뭐 좋은 코치님이 있는데도 제 귀에 그냥 회원님 소리가 들려서 부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어른이 저도 뭔가를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지적 많이 하는 선생님 만나면 움츠러들어서 재미가 없어지고 저는 제가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야 자기가 그만둘 자유가 없죠. 부모님이 딱 잡고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 틀릴 때마다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위축됩니다. 재미가 떨어집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적받는 이 별표 치는 거예요. 별표 치면은 틀렸다고 지적은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겠지. 심지어 학원생님 중에는 더 친절해지는 분도 있어요. 물론 별표가 너무 많으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한심하게 여기는 그 눈치는 있죠. 그래도 지적받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어떤 분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오답에 대해서 사무치는 분이 있었어요. 걔가 2학년 아이였어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방심하다가 성대경시에서 2점짜리를 틀렸지 뭐예요. 그렇게 끝까지 읽고 구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고 일하고 했는데 아닌 것을 이걸 보고 틱 틀렸다니까요. 걔가 동상을 딴 거예요. 성대경시에서 잘했거든요. 근데 그 2점짜리 때문에 동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은상이었는데 전국 7등이었어요. 잘했잖아요. 전국 27등인데 이분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저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면 제가 넘어갔죠. 시험마다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쉬운 걸 자꾸 실수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 잘 때 한번 꼬집었다니까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은상 딸내가 동상 따서 속상해 죽겠는데 쟤는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잔다 싶어서 꼬집어서 멍이 들었어요. 꺼멓게.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애가 6학년 학생이 우리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특목고 가는 반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별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만 하면 무서워하고 알려주세요 하고 아니야 좀 더 풀어봐 저희는 좀 풀어봐 이렇게 학생들한테 계속 혼자 풀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안 배웠어요. 자꾸 안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배웠으니까 문제지. 배웠으면 엑서사이즈고 2 곱하기 3 이런 구보다 늘려나는 건 엑서사이즈고 이건 안 배운 거를 푸는 그 문제 결력을 기르려는 거야. 이건 풀어보려면 이 힘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알려달라고 하고 안 풀려요 막 그러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별표 치나 하고 히스토리를 들었는데 부모님 만나서 겨울 방학 때요. 얘가 너무 실수를 하니까 부모님이 3학년 1학 중학교 3학년 1학원을 이제 문제집 한 권을 끝낸 것인 거예요. 방학 동안에. 자 풀어라. 틀리면 하나도 안 알려줬을 때 다시 풀어라 한 거예요. 다시 풀어서 맞으면 틀렸을 때는 혼을 안 내셨대요. 다시 풀어서 맞으면 그때는 자를 가지고 손등을 딱 때리셨대요. 그 오빠 이거 중심만 차리면 풀 수 있는데 네가 못 풀 애가 아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 왜 이거를 방심하다 틀렸어. 다음에 방심만 하지마 하면서 그 방심 안 하게 만드시려고 자로 손등을 때렸겠죠. 아프잖아요 손등은.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맞으면 자로 맞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모른다고 하면은 혼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틀렸다고. 혼을 내도 그렇고 혼 안 내고 오답을 해서 맞아도 어쨌든 부정적 피드백이 가면 아이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 만나면 공포심이 생긴다니까요. 늘 잔소리를 듣고 뭔가 평가를 듣고 한숨을 내쉬고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체벌이 주어지고 뭐라고 혼이 나고 하면은 무서워져요. 그러면은 풀 수 있던 문제도 더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별표라는 안전한 장치를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오답에 대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주실 때마다 얘는 별표 치고 넘어가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 반대말이 성장 마인드셋이거든요. 캐롤 드웨 교수라고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셨다가 지금 스탠퍼드에서 심리학 교사하시는 분이세요. 드웨 교수님이 만드신 이론이에요. 사람의 마인드셋은 크게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뭐를 기준으로?
자기의 능력에 대한 마인드셋을 기준으로. 능력은 타고난 거야. 그 사람의 클래스가 있어. 천재 클래스가 있고 영재 클래스가 있고 똑똑이 클래스가 있고 보통 클래스가 있고 좀 띨띨이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믿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고, 아니야, 사람의 능력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하면 개발할 수 있어. 노력하면 근육이 커지듯이 머리도 좋아지는 거야 라고 믿는 게 성장 마인드셋인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을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심리학이나 산업심리학 이런 데에서 확립된 이론, 널리 채택된 이론으로까지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이 뭐냐면 내가 잘 푸는 건 내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못 푸는 건 내 머리가 나빠서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마인드셋이 생기냐? 부모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 사회가 천재, 바보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천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좀 뭔가 이제 똑똑한 애였어요. 그래서 뭔가 어른들이 보기에 와우 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때 감탄하면서 아 똑똑하다, 뭐 심지어 천재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똑똑하다는 이야기, 머리 좋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학생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시도가 틀리면 아 내가 머리 나쁜 게 들통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배웠어요 하면은 머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안 배운 거잖아. 그게 안전하단 말이에요. 나의 실망스러운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없으니까. 마치 시험을 앞두고 어떤 애들이 나 어제 밤까지 놀았어. 그래서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지 뭐야 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시험 못 쳤더라도 그 내 머리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안 했을 뿐이야. 요렇게 자기 방어막을 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 아이의 실망스러운 정체가 드러나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아웃풋이 나올 거를, 낮은 성과, 틀리는 것, 낮은 점수 이런 거죠. 그게 벌어지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별표를 쳐버려요. 제가 입학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거기 별표 치는 애들이 있어요. 입학시험에서 별표를 왜 칠까요? 평소에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반대로 성적 마인드셋은 아이 별표를 칠 이유가 없어요. 풀고 틀리면 틀린 것을 배워서 그 다음 더 맞추는 대로 나가면 되니까. 틀린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실험을 한 건 거예요. 과학자가 실험 한 번에 결과가 안 났다고 부끄러워하나요? 실패라고 하나요? 그냥 실험이라고 하고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 좀 더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을 하죠. 그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셋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있다는 사실만 아셔도 반은 좋아지신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에 옛날에 마인드셋 설명했던 게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주제라 따로 다룰 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상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별표를 부르는 3대 악당이 요겁니다. 양적 숙제평가체계.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고 나가노라. 오답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틀린 건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틀리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약점을 진단해주고 발전의 발판이 돼요. 내가 노력했다는 증거잖아요. 고정 마인드셋. 틀리면 내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면 별표를 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악당을 극복하고요. 그러면 끈질기게 한 문제를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비법,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효과가 큰 거 3가지 말씀을 좀.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새해 첫날이에요. 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리라 맘먹고 첫날 달리기를 1시간씩 할 거를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억지로 했어요. 힘든데 했어요. 둘째 날 일어나기 싫은데 알도 배기는데 했어요. 3일째 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이틀 동안 괴로웠던 기억, 양육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3일은 어찌어찌 했어요. 내가 큰 결심했어.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 4일째 잘 안 될걸요. 의지력이 충만할 때는 1시간 달리기가 쉬운 것 같아도 갈수록 의지력이란 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남은 거는 우리 평소 습관과 이런 시스템만 남아있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의지력이 사라지고 나면은 무거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면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너무 쉬운 문제도 재미가 없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도 도저히 못 푼다는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러면은 호기심이나 열정이 팍 식어버립니다. 저보고 예를 들면은 공중에서 3바퀴 도는 거 보여주면서 하라고 하면은 시도를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할 만하다. 근데 너무 시시하진 않다. 요 정도 문제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기왕이면 그 문제가 흥미로우면 더 좋죠. 그래서 적절한 문제를 세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거는 전문가가 하면 제일 정확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적절한 문제를 세팅하시기 어려워요. 여기에 요새 한 7, 8년 동안 심화 문제집 열풍이 생겼단 말이에요. 심화 전문 학원도 있고요. 근데 이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냥 심화 문제 하면 좋은 줄 아세요.
제가요, 헬스가 유행하던 6, 7년 전에 헬스를 했어요. 당뇨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했어요. 이제 스쿼트 같은 거,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욕심을 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무겁게, 조금 더 무겁게. 그랬더니 그때 무릎이 나간 거예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 뒤로는 지금 헬스를 못하고 있어요. 몇 번 해서 한 번 아팠는데 좀 나으면 또 하고, 할 때도 살살 하라 그러는데 무거운 거 또 들다가 다치고 그렇게 했어요. 심한 문제 지금 비슷합니다. 그냥 남들이 다 최상위 하고 왕수와 간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무거운 거 들수록 근육이 더 세겠죠. 근육 센 사람이 무거운 걸 들죠. 근데 내 주제를 알고 나한테 맞춰서 해야죠. 저도 체계적으로 잘 개발하면 언젠간 저도 무거운 거 들었겠지만 갑자기 현재 나의 상태에 안 맞는 걸 하라 그러면 부상이 생긴다고요. 수학 문제에서 부상은 그냥 별표 치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매달리게 만드시려면 정답률 70% 정도로 하십시오.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이걸 정확히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답률 70%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최상위 수학을 한다고 칠게요. 앞에 베이직 제일 쉬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메스타피, 그 다음 좀 어려운 거 있어요. 그 다음 레벨업, 하이레벨 이렇게 4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메스타피까지는 정답률이 80, 레벨업 가니까 정답률이 65, 하이레벨 가니까 정답률 50. 그럼 하이레벨을 멈추셔야 돼요. 레벨업까지만. 그런 식으로 정답률 기준으로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요게 전문가 도움 없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전문가 도움 받으면 전문가는 정답률 50%인데도 도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전문가 아니신 분은 그냥 정답률 70% 하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문제는 그냥 정답률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나쁜 문제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나쁜 문제들도 있거든요. 어렵긴 어려워. 근데 그냥 까다롭기만 하고 문제 푼 사람 약 올리고 괴롭히기만 하는 문제지 실력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재미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나쁜 문제도 꽤 있습니다. 문제들 중에는 순수하게 변별을 위해서 그냥 까다롭게만 내는 문제가 있어요. 줄 세우려고. 그런 문제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문제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냐?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적당한 양이에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얘가 자꾸 실수하고 느리고 부정확하니까 좀 많이 풀려야 돼요. 양치기 해야 돼요. 양치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가 너무 많으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양을 다 처리해내니까. 그래서 양이 적당한지 안 한지 판가름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엉덩이 힘을 늘리기 위해서 양을 늘려야 되기도 해요. 늘 조금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조금 일반인이 판단하시기 쉽지 않은데 그냥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하냐 안 하냐는 객관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학생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날 컨디션마다 도 다른데 학생이 기쁘게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그럭저럭 해내는 양, 그런데 별표를 안 칠 정도의 양이면 적당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자는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별표가 많아진다거나 모르겠어요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많아지면 살짝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다른 스케줄을 줄여주실 수도 있어요. 얘가 너무 바쁜데 영수에 좀 집중해야 될 때 잡다한 거를 너무 많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 양을 늘려야 될 때 그런 특정 시기 한 2달 하면 늘거든요. 그래서 늘려야 될 때 다른 걸 좀 정리해 주시거나 그런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확보를 좀 해주면 될 수도 있고요. 시간 확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직은 수학을 이만큼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좀 과감하게 양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반복은 좀 덜하고 홀수만 하자. 이 정도로 줄여줍니다. 반복은 좀 덜 됐긴 하지만 반복을 조금 더 해서 5점 더 올리려다가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뺏어버리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세 번째,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결과 위주의 피드백, 특히 부정적 결과 위주의 피드백. 오답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악당이란 말이에요. 별표를 부르고 수학에 대한 재미를 떨어뜨리는 악당인데 반대로 과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오래 더 하고 싶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이걸 완전 잃어버린 학생도 수업한 적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학생이 저랑 수업을 하고 나서 사고력 수업이든 교과 수학이든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우리 애가 수학에 자신감을 찾았어요. 수학 숙제를 먼저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학생들 저랑 교과 수학이나 뭐 사고력 수학이 당연히 재밌고 지금 전문 프로그램이니까 심지어 교과 수학하고도 수학 싫어하던 애가 수학 좋아하게 됐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 고3들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제가 하는 것 중에 틀렸다고 제가 지적을 안 해요. 틀렸다 표시는 하죠. 땡 틀렸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풀어보라 해요. 다시 풀어봐서 오답하고 그 다음 혼자서 풀어서 맞잖아요.
그러면 박수 잘했다. 야, 이거 그때 틀렸는데 이제 했네. 어떻게 했어? 라고 자기가 성공했던 스토리, 자기가 뭘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풀었다. 아니면 뭐 요걸 했는데 생각이 나서 풀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틀렸다가 성공하게 된 이유나 과정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겸손한 학생들은 좀 이제 그냥 그랬어요 하긴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 틀렸다가 다시 맞는 거 쉽지 않은데 내 도움 없이 했어. 이렇게 해요. 못했어. 그냥 제 도움을 좀 받았어요. 받아도 제가 끝까지 안 하고 중간중에서 멈춰요. 아니면 보통은 작은 문제를 풀어줘요. 작은 문제. 똑같은 문제 안 풀어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완성하게 해요. 오, 잘했다. 성공하면은. 이게 노력했잖아요. 다 배웠어. 뭐 뒤에 나오면은 제가 한 줄풀이 같은 거 달게 하거든요. 어쨌든 틀렸다가 배웠어.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보게 하거든요. 풀잖아요. 오, 잘했다. 네가 이제 완전히 이해를 했네. 인정을 해줘. 배웠잖아요. 어려워서 잘 못했어. 하지만 낑낑거리고 머리를 썼잖아요. 제 설명 듣고도 이해는 안 됐지만 그럼 제가 패스라고 해주거든요. 아, 지금 하기 어렵다 하면 패스라고 써주고 다음에 해봐. 하지만 네가 귀 기울여 듣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어. 여러분이 칭찬거리를 찾으면 적극적으로 칭찬하려고 하면은 할 게 많습니다. 맞다 틀리다만 신경 쓰면은 틀린 거는 다 실패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성장의 스토리가 있어. 이 학생들이 노력이 있고 배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섬세하게 보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저하고 교과서 했던 게 재밌어요 라고 만드는 큰 비결입니다. 이렇게 한 애들은 어떠냐? 어려운 거 나와도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틀리면 또 고치면 되지. 과학자들이 한 번에 맞히나? 틀렸다가 거기서 뭔가를 관찰해가지고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지고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가설을 수정하고 이런 거를 거치는 거지. 나도 실험한 거야. 아, 내가 모르는 걸 알아냈잖아.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B야.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어. 내가 계산 잘한 줄 알았는데 계산이 틀렸어. 그걸 내가 해냈잖아요. 그래 생각하니까 100% 틀릴 이유가 없죠. 또 풀면 되고. 틀렸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혼도 안 나고 심지어 내가 몰랐다가 틀렸다고 고치면 더 큰 칭찬을 해주는데 입맛을 다시게 되죠. 아, 이거 봐라. 이 문제 재밌겠는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고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입맛을 다시게. 아, 이거 야 생각할 거리 만났네. 이거 성공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제 이런 말 좀 해주셔야 돼요. 틀리고 그러면 야 이거 재밌겠는걸? 이거 풀만한 문제를 만났는데 너무 쉽게 맞아버렸어. 두 번째 맞아버렸어. 아, 머리 좀 쓰려고 했는데 좀 아쉽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별표 금방 안 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아까 좋은 문제가 뭐냐? 적절한 난이도의 좋은 문제를 하라고 했는데 좋은 문제는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도전적이고 흥미로워야 돼요. 1 더하기 3을 자꾸 반복하면 도전적이진 않죠. 흥미로워야 돼요. 흥미롭다는 재밌다. 이거는 배운 거를 정확히 수행하려고 하는 문제 아니란 뜻이고 함정을 파놔서 함정에 안 빠지려고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아니란 뜻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베베 꼬인 문제 아니다. 아, 내가 배운 걸 잘 결합하면 풀 수 있는 상쾌한 문제다. 그런 느낌이에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잘못 알았을 개념이나 원리를 교정을 해줄 수 있다거나 얘와 얘가 연결되는 줄 몰랐는데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거가 좋은 문제죠. 기왕이면 다양한 풀이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귀해요. 재밌으면서 다양한 열린 문제는 귀해요. 교과서에는 적죠. 열린 문제가. 교과서는 주로 닫힌 문제예요. 정답이 있다 없다. 이 지식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린 문제는 사고력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문제 푸는 맛을 알아요. 어려울 때 낑낑거리는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현재 지식을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문제. 예를 들면은 분수의 크기 비교는 분모를 똑같게만 만들어서 할 줄 알았는데 분자를 똑같게 만들어도 분수의 크기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만나고 나면 분수의 크기 비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지식 체계가 더 높은 데서 재구성되죠. 또 어떤 문제는 2분의 1이나 1, 0 같은 거를 정해진 수를 기준으로 거기에 얼마나 가깝냐를 가지고 쉽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또 분수의 크기 비교라는 지식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통분만 배웠던 애랑 완전 수준 차이가 나죠. 5번째, 추가 탐구로 확정할 여지가 많은 문제가 좋습니다. 삼각형일 때 했어요. 이거 사각형일 때도 될까? 오각형도 돼? 입체도형도 되나?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확정해가면 탐구할 거리가 많은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하고 나면 점점 문제의 매력을 느끼고 빠져드니까 한 문제에 끈질기게 합니다. 심지어 말려도 하게 돼요. 이런 게 좋은 문제입니다. 나쁜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꾀죄죄한 문제, 가시밭길 문제, 변별을 위한 문제, 베베 꼬인 문제, 너무 함정이 많은 문제, 긴장해야지 풀 수 있고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끈기 있게 매달리게 만들려면 별표 안 치고 과제 집착력 이런 걸 개발해야 돼요. 하나를 끈질기게 매달리는 힘인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름은 힘인데 힘의 측면도 있어요. 능력의 측면도. 하지만 태도, 습관, 버릇의 측면도 강합니다. 이런 과제 집착력을 개발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첫째, 과제 집착력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끈기 강한 애 있고 약한 애 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끈기 약하던데. 우리 어머니 같은 형제라도 그냥 누구는 끈기 강하고 누구는 끈기 약하던데. 있죠.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유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의 현재 과제 집착력이 더 커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타고났든 간에 타고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1년 전하고 오늘하고 1년 뒤하고 과집착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GTG 수학에서 사고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너무너무 많이 관찰합니다. 저희 학원에 올 때 1분이면 모르겠어요. 안 배웠어요. 가르쳐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외부 학원에서나 부모님표로 이렇게 지식 전달 위주의 수학을 하고 온 애들 많이 그래요. 왜냐면 걔들은 못 푸는 거는 다 배웠으니까. 배우면 풀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까먹었어. 그래요. 아니 이거 안 배운 거야. 처음 보는 문제인데 풀어봐 하면 몰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배웠어요나 까먹었어요나 몰라요. 못 풀겠어요. 좀 지나면 가르쳐주세요. 힌트 주세요. 맨날 그러던 애들이 저희 학원 6개월, 1년 지나면 30분이 지나도 한 문제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7세 수업하는데 1분이면 안 풀린다고 돌아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거의 1시간을 한 문제에 매달려서 막 7세인데 하더라고요.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변하고 그게 극적으로 많이 변하는 거 저희는 뭐 수십 건, 수백 건 목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여러분 생각하셔도 변할 것 같잖아요. 끈기 있던 애가 끈기 없어지기도 하고 자꾸 주입을 받으면 그래요. 저희 애들 중에 안타까운 경우는 과집착이 강한 애였는데 교과 수학을 막 선행 많이 하는 데를 갔어요. 주입식으로. 그래서 6개월 지났더니 얘가 사고력에서도 과집착이 낮아지는 걸 봤어요.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학원에 가서 주입식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과학원 대부분 주입식이 많죠. 가르쳐주고 판서하고 따라하고 틀리면 또 가르쳐주고 그런 데를 보내고 나면 그렇게 뭐 1시간씩 문제를 풀고 좋아하던 애가 문제도 싫어하고 안 풀리면 금방 짜증내고 자기 머리를 바보라고 지어받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과집착력이 변한다. 그러면 과집착력 개발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이 교과 심화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집 푸는 열풍이 있었죠. 그래서 뭐 왕수학도 하고 최상위도 하고 심화가 최고냐. 이게 심화 중에 완전 극심화를 하는 학원도 있고 그런 학원이 점점 많아지고 그랬죠. 그래요. 교과 심화 문제도 과집착력을 개발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교과 심화 문제집은 마치 초보자한테 PT 선생님 없이 무거운 엿기 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무릎이 나갔거든요. 초보자는 좋은 선생님이 처음에 엮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는 거를 훈련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야매로 막 하면은 다치죠. 초보자가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거는 기구를 쓰는 거죠. 기구는 부상 없이 정해진 궤도로만 움직이도록 딱 돼 있으니까 부상을 잘 안 입는단 말이에요. 사고력에서는 퍼즐이나 게임, 교구, 문제를 해도 교과 문제가 아니고 사고력 문제를 많이 활용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사고력 프로그램의 어려운 문제가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데 왜 이거를 여러 가지 단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교구나 이런 걸 쓰냐 하면은 마치 엿기를 들 때 무게 운동을 할 때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사고력은 전문가가 이렇게 하도록 잘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난이도별로 엿기로 치면 60kg, 70kg 이렇게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상태를 보고 무게를 체계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게다가 잘 훈련받은 선생님이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과집착력을 개발하기에는 이런 게 더 낫습니다. 교과 심화 문제 중에는 어렵긴 어려운데 지저분하게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어렵긴 어려운데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배경 지식을 모르면 1시간을 도전해도 안 풀리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풀어 끈질기게 풀어 계속 이것만 들이밀면다고 풀리나요? 그냥 수학이 싫다고 나자빠져 버리죠. 애들한테 심화 문제집 풀리다가 애가 나자빠지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하나는 주입식을 해버려. 자기가 내신 대비할 때 수능 대비할 때 심화 문제 풀듯이 그때는 이제 나올 만한 문제풀이 정해져 있으니까 심화 문제집을 확 풀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맞힐 수 있죠. 또 그때는 동기부여가 돼 있고 좀 큰 애들이니까 힘들어도 선생님 가르쳐 준 거 외워서 반복 연습하고 유형은 반복을 하죠. 근데 애기들인데 게다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가르쳐 줘 버려요. 그럼 영영 수학 망해버리죠. 수학 정서가 아주 나빠지고 모든 문제는 별표치죠. 모르면 배우려고 들죠. 또 어떤 분은 그냥 끝까지 풀려. 이게 정통파라고 생각하고 얘는 못 풀죠. 그냥 나가자빠지고 안 푼다고 그냥 뻗어버리죠. 그러니까 전문 학원까지 심화 문제 푸는 전문 학원까지 등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어려운 문제를 끈질기게 푸는 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PT쌤한테 기구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사고력 수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제 집착력을 기르는데 첫 번째 목표를 둔 프로그램은 GTC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첫째 목표로 생각해요. 저희가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사고력도 강조점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과제 집착력, 정서하고 태도, 좋아하게 하고 끈질기게 하고 이거를 개발하는데 첫째 목표를 두고 있고 상당히 많은 노하우와 장치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랑하네요. 세 번째로 이런 전문 프로그램, 과제 집착을 개발하는 전문 프로그램은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 뭘 성공했는데 그냥 다음 문제가 나올 뿐이야. 재밌을까요? 근데 어떤 건 1번 문제 좀 쉬운 건데 성공하니까 흥 하고 뭐 소리가 나고 삐리삐리 하고 다음에 탁 넘어가고 2번 문제 하고 뭐 3번 문제 했더니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뭔가 하여튼 계속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벨업 해가지고 다음 단계 가고 뭐 점수도 주고 이런 식이에요. 게임에서는 사람들을 중독시키려고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게임이 중독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게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이에요. 게임에서 못했다고 뭐 지적 안 해요. 그냥 다시 문제를 낼 뿐이죠. 지적하면 그 게임 망해요. 근데 뭔가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데 한참 뒤에 나와.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면 그때 칭찬을 해.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돌파하면 그때 가서 막 엄청 큰 보상을 주는 거예요. 뭐 10만 점 레벨업 이런 거 한다고 해봐요. 100문제 풀 때까지 갈까요, 아이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게임처럼 바로 성공하면 바로 그것도 틀렸다고 지적 안 하고 긍정적인 것만, 성공한 것만 피드백을 주십시오. 이게 아이들을 문제 푸는 거에 중독시켜요. 틀려도 지적 안 하잖아요. 두 번째든 세 번째든 해서 맞추면은 빠라라 하고 점수 올라가고 레벨업 된다고요. 그럼 애들이 그거 좋아하고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해요. 게임에서 몇 번 틀고 세 번 만에 성공했네.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게임에서. 그러니까 그만 게임에 빠져서 안 풀리는 어떤 미션을 해결하려고 맨날 며칠을 머리를 쓴다니까요. 얼마나 과제 입장이 강해요. 게임에서. 그렇게 만든 거는 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얘가 몇 번을 틀렸던 별표 안 칩니다. 이걸 해결해야 성취감을 느끼는 걸 아니까 계속 연구하고 해보고 A인 줄 알고 추측해서 딱 해봤는데 안 돼. 그럼 B인가? 하고 해보고 아니네 C인가? 하고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해서 성공해요. 그러면 뭐 성공하면 너무너무 도파민이 확 나오죠. 애들 표정 비합니다. 이게 수학에서도 똑같다니까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게임에서 죽기 살기로 이걸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피드백에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까 싶어서 음악도 하고 온갖 액션을 하죠. 똑같은 이제 테트리스라도 요즘은 뭐 촉촉촉 해서 막 추가 보너스가 막 있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수학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 부모님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교사도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꾸준히 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도 교사는 돈 받고 하니까 좀 낫죠. 그런데 교사도 어렵고요. 부모님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하는 모습이 눈에 잘 보이세요? 못하는 모습이 눈에 잘 띄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뭔 말을 할 때 잔소리가 더 잘 나오세요? 칭찬하는 말이 더 잘 나오세요? 여러분이 잔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고 싶어져요. 저거 아닌데,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혀를 깨물어야 겨우 잔소리가 참아집니다. 칭찬하는 거는 칭찬해야지 이 마음을 먹어야 겨우 며칠 하고 좀 지나면 까먹어요. 왜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그래요.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거에는 더 이상 관심 가지고 에너지를 안 쏟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진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잘 되는 거 문제 없는데 에너지를 쏟다가는 진짜 문제 있는 거에 쏟을 에너지가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이 감지되고 뭔가 문제 있는 거에는 촉이 확 살고 거기는 막 좋은 신경이 곤두서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따로 노력을 안 해도 문제는 너무너무 잘 보여요. 문제에 둔감하면은 거에 부정적인 게 둔감하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어디서 이상한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뭐지? 하고 지나가면은 찾아가 와서 확 덮쳐버려버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하면 신경을 곤두서야 돼.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애가 일어서기만 해도 박수를 쳤잖아요.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선다고 박수 치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죠. 너무 잘 되는 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수학 공부할 때는 우리 본성이 안 맞다고요. 아이들은 내가 한 문제 풀었어. 맞았어. 우리가 보기에는 10개 중에 9개가 맞고 1개가 틀렸는데 틀린 1개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틀렸어.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맞은 9개가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안 해주는데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GTD 사고력 같은 과제 집착력을 개발하는 전문 프로그램은 그냥 시스템적으로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 성공할 때마다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 다음 나오면 또 동그라미 쳐주고 선생님이 이거 따봉 해주고 친구들이 와 이렇게 해주고 스스로도 하나하나 격파하는 그 맛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바뀌어.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훈련을 받아요. 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돼요. 부모님은 어려우신데 전문 프로그램은 됩니다. 네 번째, 자율성의 원리. 교과수학은 보통은 전수학습입니다. 개념, 원리, 유형 이런 거를 알려주고 비슷한 거를 해보고 잘 이해했나 안 했나 문제 풀어보고 오개념이 있으면 오답을 하면서 똑바로 개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풀려보고 못 풀면은 그 유형학습을 좀 시키고 또 풀려보고 안 되면 유형학습을 또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전수학습이에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쌓아온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전수를 해줘야 돼. 그것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여기서 내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이런 거를 발명할 시간을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배울 뿐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면은 배우자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낑낑거릴 그게 없지. 근데 과제집착력을 개발하는 데는 우리 그게 반대인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꾸 가르쳐주는 게. 지식을 대량으로 학습한다는 면에서는 최고죠. 전수학습이. 너무 좋은데 과제집착력을 개발하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교과수학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고력 수학은 똑같은 내용인데 안 가르쳐줘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나눗셈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안 가르쳐주고 네가 해요. 시키다 보면 자기가 나눗셈 원리, 공약수 구하는 법 이런 거를 스스로 발명을 해요. 가르쳐주면 5분이면 끝날 거를 50분 동안 얘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시켜요. 이 유형 가르쳐주면 5분이면 끝날 거를 1시간 동안 한 가지 유형의 문제를 스스로 풀게 해요. 왜냐? 내가 스스로 해서 성공해야 기분이 좋아요. 그래야 도파민이나 성취감이라는 게 그래야 생겨요. 게임에서 누가 자꾸 가르쳐주는 대로 뭐만 했으면 게임이 하나도 재미없어. 자기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몇 번 실패해가면서 딱 뭔가 몬스터를 때려잡았을 때 확 성취감이 오잖아요. 이걸 자율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재밌어요. 내가 해야 성취감이 있어요. 그 성취감이 있어야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이 교과수학에는 좀 덜하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과수학 1시간 동안 수업했는데 한 문제, 한 유형하고 왔어요. 부모님이 돈 아깝잖아요. 근데 사고력은 한 문제를 시켜도 괜찮아. 목표가 지식의 전수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게 목표고 오랫동안 매달린 과제집착을 개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예 목표와 그게 다르니까 과제집착을 개발하는 데는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도전의 원리. 사고력에서는 시작은 좀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나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까지예요. 요거는 밑에 점진적 몰입하고 관계에 있어서 할게요. 어쨌든 도전의 원리가 있어서 높은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성취감이 몇 배로 커집니다. 시시한 문제, 쉬운 문제 성공했을 때는 작은 성취감이에요. 근데 자기가 봐도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해냈어. 1시간 동안 끙끙거리다 해냈어. 도파민이 분비되고 진짜 강한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을 다음에 또 느끼고 싶어서 어려운 문제만 보면 입맛을 다시게 된다니까요. 아, 이거 군침 도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핵심적 기술입니다. 저희 GTD 수학이 과제집착력을 1분이면 포기하던 애가 몇 달 지나면 50분씩 한 문제에 매달리게 만드는 핵심 기술. 아무한테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합니다. 점진적 몰입이라고 저희가. 점진적 몰입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체계적으로 늘려요. 마치 엮기를 처음에는 20kg 들다가 20, 35kg, 40 이렇게 쫙 늘려가는 것처럼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상승을 시켜요. 처음에 쉬운 거, 재밌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조금 하면서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줘요. 그때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에 조금 더 오래 매달려요. 그러면 또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큰 성취감을 느껴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멀리 있었는데 성공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큰 성취감. 이렇게 눈덩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걸 알게 됐냐면 일본의 켄켄 수학이라는 걸 만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도쿄의 초등 수학학원을 하시던 분이에요. 와세다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테츠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테츠야라는 분인데 이분이 썼던 책을 제가 몇 개 보고 그분의 교재도 보고 하면서 제가 사고력 수학에서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분의 모토가 뭐냐면은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 학원이 초등 수학 학원인데 일본은 중학교를 명문중을 들어가면 그대로 명문대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명문중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대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명문중 가는 입시 학원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시장이 커요. 도쿄에는 7대 명문중학이
있대요. 거기만 들어가면 명문대가 거의 보장이 되나 봐요. 근데 거기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입학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5학년, 6학년들 데리고 입시시험을 준비하는 대일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험 쳐서 반을 쫙 나누죠. 탑반, 그 다음 반 이렇게 해서 탑반은 제일 어려운 거 하고 그 다음 반은 좀 그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훈련을 시켜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일본에서 나왔던 초등 문제집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유수산, 학구산, 무슨 산 이런 붙은 게 유형별로 쫙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잘하니까 모든 문제를 나올 법한 문제를 다 유형별로 해가지고 그 중에 어려운 거, 쉬운 거, 변형 문제 해가지고 다 훈련시켜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 대형 학원은 몇 명이 합격하고 몇 명이 합격하고 하는데 이 테스야라는 분은 4학년부터 봤는데 그냥 선착순을 받아요. 선발시험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4학년 1년 동안은 지식교육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만든 퍼즐만 풀려요. 1년 동안 퍼즐만 푼 다음에 5학년, 6학년 때 무작위로 받았던 애들 데리고 입시를 하는데 프로가 다 명문중을 가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이. 다른 데는 고르고 골랐던 탑반에서도 80%를 못 가는데 여기는 지식교육도 안 하고 1년 동안 퍼즐만 풀렸는데 그 퍼즐이 뭐냐? 캔캔 수학인 거. 제가 그걸 보고 구조를 잘 분석해 보니까 점진적 몰입이라는 기술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원리가 다 녹아 있어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 자율성의 원리, 도전의 원리 이게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GTC도 이걸 많이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탈락코드라는 퍼즐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개발된 건데 굉장히 명작입니다. 이걸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져서 저희가 1학년, 2학년들이 하는 퍼즐인데 공간지각력과 문제해결력, 논리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초론능력까지 개발한 아주 명작인데 이 퍼즐이 처음엔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뒤에 90번 이상 가면 어른도 어려워요. 제가 이거 풀려보면 어른들 중에 공간지각력 약한 분은 못 풀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그런데 애들이 이걸 풀어요. 그리고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어떤 때는 30분 걸리는데 애들이 합니다. 1번부터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몰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입 상태에서 느꼈던 성취감과 그 욕망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 1시간씩 매달려서도 푼다니까요. 이게 점진적 몰입이라는 기술입니다. 예, GTG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입체력 개발하는 데는 교과시험 문제도 좋다. 하지만 어린이한테 이 악물고 한 문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어린이에게 좀 더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 악물고 교과시험 하다가 부상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조심하셔라. 전문 프로그램 전문가한테 이용하시면 또 효과는 크고 부상 위험은 적다. 그러면 사고적 수학하는 거 알겠어. 그거 하면 거짓말 개발하는 거 알겠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사고적 수학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교과 수학으로 할 수는 없어? 있어요. 저희가 교과 수학을 하는 것도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았습니다. 첫 번째, 교과 수학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학습을 좀 해야 돼요. 개념, 원리, 유형. 좀 더 할 수 있으면 응용까지도 완전 학습을 하면 좋아요. 완전 학습.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칠 만큼 학습하는 게 완전 학습입니다. 요건 저희가 다른 설명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완전 학습할 때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하면은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오픈북을 허용하셔도 돼요. 필요하면 찾아가서 해. 머리 쓰는 게 목적이니까 지식을 학습하는 목적 아니니까 찾아가면서 해도 돼요. 두 번째로 반반 노트를 이용해서 심화 문제를 풀게 해주세요. 왜? 틀릴 걸 각오하고 있으니까. 반반 노트가 뭐냐면 왼쪽은 연습장, 오른쪽은 오답 노트를 한 페이지에 합쳐놓은 거예요. 반을 쫙 꺼서. 그래서 왼쪽에는 풀이 과정을 막 쓰는 거예요. 편하게 책에 안 풀고 노트에만 푸는 거예요. 틀리면 자기 풀이 과정을 보고 틀린 거에 밑줄을 긋고 그 오른쪽에 풀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 풀이를 돌아보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목적이 있고 또 틀릴 거니까 우리가 심화 문제는 잘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왜 틀렸는지 분석해서 더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없으면 그냥 틀리면 또 풀거든요. 새로. 그러면은 왼쪽으로 갔다 틀렸어. 가운데 길로 가보고. 그래도 틀렸어. 오른쪽 길로 가보고. 길이 많아요. 1번 길부터 7번 길까지 있어. 그럼 애들 자세히 보시면 1번 길 갔다 틀렸어요. 딴 거 시도하다가 또 1번 길 또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가 떨어져요. 근데 반반 노트에서 자기 풀이를 계속 보면서 하면은 갔던 길 또 안 가고 자기가 틀린 거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과학자가 실험하고 나서 실험 데이터를 이거 해결 못했으니까 버리나요? 아니죠. 실험 데이터를 안 버려요. 얼마나 귀한 자원이에요. 비싼 돈 들여서 실험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요거는 요렇구나. 다음에는 요거 올 것 같아. 요거 한번 실험해보자. 요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반 노트는 실험 데이터를 쌓아두는 체계적인 도구다. 그래서 반반 노트를 하십시오. 도와주실 때 힌트 주지 마세요. 힌트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힌트는 가르쳐주는 거랑 거의 비슷한 독약이에요. 그냥 발문을 하세요. 발문이 뭔지 모르시겠죠? 힌트하고 차이는 힌트는 최동烈을 구하면 안 될까? 이런 게 힌트예요. 징검다리 하나 딱 놔주는 거죠. 하나도 안 되면 징검다리 2개 놔주고. 근데 징검다리를 놔주는 건 힌트 주는 사람이 생각한 풀이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 위에 놔주는 거거든요. 근데 발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림을 그려봐. 구하는 게 뭐니? 구하는 걸 알려면 뭘 알면 좋을까? 숫자 몇 개 넣어봐. 뭐 패턴이 보이니? 이런 거예요. 정해진 길이 없어요. 다만 머리를 굴릴 수 있게 이것저것
자극을 할 뿐이에요. 이걸 발문이라고 합니다. 이 발문은 전문가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적 수학하시는 시험들은 이 훈련을 받는데 일반인들이 하시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자꾸 힌트를 쓰고 힌트부터 더 쉬운 게 가르쳐줘 버리죠. 아버님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X 넣어가지고 하고 X는 너무 심하면 네모 넣어서 방정식으로 풀어버리죠. 그러란 뜻 아닌데. 그래서 발문하시면 좋고, 그러면 발문만 듣고 그림 그려봐, 숫자 몇 개 넣어봐, 숫자 몇 개 넣으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아, 알았어요, 풀었어. 그럼 성취감 팍 느끼죠. 근데 힌트 듣고 풀었어. 그럼 일단 김이 한번 빠져요. 가르쳐준 거 풀었어. 김이 더 빠져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몇 번 하면 이건 자꾸 못 풀면은 난 자꾸 도움만 받아야 되고 성취감도 뭐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래 안 매달려요. 그냥 별표치고 넘어가 버리고 다음에 배우지 뭐 이렇게 돼요. 발문할 때 제일 강력한 거는 그림 그려봐 하고 숫자 넣어봐 1억이면 되니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요 두 개만 하십시오. 다른 거는 발문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림 그려봐 하고 실험해봐. 요 두 개만 하면 한 50% 풀립니다. 굉장히 강력한 발문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발문 중에 구주, 이배 이런 게 있어요. 교과수학적 발문인데 구하는 게 뭐지? 주어진 게 뭐야?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까? 배운 것 중에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게 닥폴리아 선생님의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책에 있는 발문들인데 그 중에 강력한 4개만 모아서 악을 잘 딴 거예요. 호력에서는 요거보다는 좀 딴 걸 쓰긴 하는데 제가 쓴 입시의 결정적 마침표 초등수학 사고력 요 책에 있습니다. 초등수학 사고력이라 줄여서 할게요. 거기 보면 어떻게 아이들 돕는지 자세하게 있습니다. 거기 좀 참고하십시오. 죄송해요, 책 정서에서. 그리고 만약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줄 풀이를 쓰게 하십시오. 이게 다음에 스스로 풀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한 줄 풀이.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책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다른 영상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과 수학을 할 때 최상위를 한다고 할게요. 최상위를 하는데 레벨업까지는 정답률이 한 70% 근처 나왔어요. 하이레벨에서 정답률이 40%야. 반타적도 못해. 그럼 멈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멈춰버리면 머리가 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전략입니다. 쐐기 전략이라고 하이레벨이 보통 6문제에서 8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요 정도 3문제만 풀지 않은 거예요. 양을 확 줄여주는 거죠. 대신 요거는 그냥 풀어서 성공하면 좋은 거야. 한번 도전하는 의미에서 해보자. 그럼 애들이 하이레벨 문제에 내가 이걸 한다고 하는 좀 선망도 있고 요건 도전 문제니까 하니까 부담도 없고 요거 한 문제만 아니 요 두 문제만 하면 되니까 좀 숙제할 때 안 쫓기는 거예요. 너무 쫓겨버리면 다 별표치거든요. 근데 뭐 한 문제인데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에 조금 풀릴만한 거 골라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건 일반인은 좀 어려우시니까 그냥 1번 하시면 돼요. 1번이 보통 풀릴만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한 문제 풀자. 그래서 좀 몇 개 해보니까 해보면 되거든요. 오픈북하고 발문 좀 도움 받더라도 풀리네 이렇게 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좀 지나면 한 두 문제 해볼까? 두 문제 뭐 하나 더 넣는 거니까 성취감 해보니까 되네 싶어서 그럼 두 문제 해볼게요 하면은 합의한 다음에 두 문제를 숙제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좀 되면은 한 달 좀 지나서 세 문제 해볼까? 이렇게 양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마치 쐐기를 박아서 좁은 틈에 쐐기를 박아서 쾅쾅쾅 때리면 조금 파고들어서 쭉쭉 벌리는 것처럼 아이들 마음속에도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한번 도전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무리하게 하이레벨 다 풀어. 못 풀지 내가 가르쳐줄게 외워 오답해 다음에 시험 칠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낫습니다. 일단 혼자 푸니까 생머리를 쓰게 되고요. 풀면은 남이 가르쳐준 거 외운 게 아니니까 성취감이 엄청 크다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감 생기자고 하이레벨도 나 할 수 있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달려든다고요. 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 쐐기를 박아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전략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포스트잇 몰입법 쓰십시오. 안 풀려요. 이렇게 했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4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 4개를 억지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쐐기도 똑같지만 가르치지 마시고 그냥 레벨업인데 어떤 단어는 어려워 컨디션이 나빠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 푸는 문제 4개가 있어요. 레벨업인데도 지정하는 문제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4개를 억지로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10분만 도전해보자 5분만 도전해보자 한 문제를 그러고 나서 못 푼다 그럼 다음날 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해요. 그런 다음에 안 되면은 그 문제는 포스트잇에 적는 거예요. 적어서 이 한 문제만 풀면 돼. 4문제 못 풀었지만 이 한 문제만 풀어. 다만 네 원래 숙제하는 시간 말고 짜투리 시간에 풀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기 전에 시간, 학교에서 쉬는 시간 뭐 이런 짜투리 시간에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봐. 문제 생각 안 나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해봐. 그럼 애들이 놀아야지 언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수학만 하라고요. 놀 수도 있죠. 뭐 이렇긴 하는데 한 문제만 우리 해보자. 4문제 다 할래? 한 문제 할래? 한 문제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짜투리 시간이 하니까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애들이 별표치는 큰 원인이 마음이 쭈뼛었거든요. 이거 빨리 끝내고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 있고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해. 다만 요 한 문제만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해봐. 근데 신기한 게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생각하면 그 문제가
점점 몰입이 돼요. 나중에 우리의 무의식이 이 문제가 뭔데 얘가 이렇게 그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지? 중요한 건 문제인가 보다. 죽고 사는 문제인가 보다 하면서 점점 문제에 필요한 자원을 끌어와요. 뇌 신경세포가 작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외워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떠올라. 틈만 나면 떠올라요. 그러면 문제가 외워지고 제 경험상 하루 이틀이면 풀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지금 제가 3학년 4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사고력이 아직 개발되는 단계인데 하이레벨이 너무 빨리 높아졌어. 최상위가. 이 사고력이 개발되는 속도가 그걸 못 쫓아가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한테 제가 홀수만 풀이세요. 그리고 한 문제만 작정하고 해보세요.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계신데 아마 잘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되게 성실하거든요. 부모님도 되게 성실하시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거 과거에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문제수를 줄여주고 한 문제만 집중해서 해보니까 푸는 거예요. 어떤 날 부모님이 이제 제가 해준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했어요. 근데 애가 부모님 하시는 이제 화장실 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애가 화장실에 갔다가 풀었어요 하고 나와서 막 신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하니까 화장실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 문제만 팬다. 짜투지 시간이 한다. 마음 바쁘지 않게 다 하라고 푸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에만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듯이 얇게 여러 개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문제만 온 신경을 다 쓰게. 그게 제가 권해드리는 포스트잇 몰입법입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도저히 못 푼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냐. 첫 번째, 문제를 좀 솎아주십시오. 쓸데없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인이 하시기 어려워요. 아니면 홀수만 풀리세요. 반복 횟수가 너무 적어져서 충분한 학습이 안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느 정도 되겠다 판단되시면 문제를 좀 줄여주세요. 솎아주면은 그때 생긴 에너지로 진짜 도전해야 되는 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스케줄을 좀 솎아주십시오. 그때만 잠깐 예를 들면 줄넘기를 하고 있으면 좀 쉬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스케줄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못 풀겠다고 할 때 이게 심리적 안전판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문제집 만나면 5분은 꼭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가. 그 다음 풀어. 대신 5분 그날 안 됐으면 다음날 못 풀었던 문제는 또 5분 해보는 거야. 이틀까지는 할 거야. 아니면 3일까지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규칙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어려운 문제 나도 별표를 안 쳐요. 5분이면 끝나니까. 한 5분 생각하는 거니까. 5분 생각해도 못 풀었다고 혼나 안 나니까. 5분이니까 다른 숙제에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요금 정하십시오. 이게 심리적 안전판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며칠 하다가 안 된 건 아까 포스트잇 몰입법으로 갈 거예요. 힌트보다 발문, 그림과 실험,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하면은 생각보다 잘 풉니다. 숫자 몇 개 넣어봐 하면 풀리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림 그려봐 하면 잘 푸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포스트잇 몰입법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한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가게 하십시오. 좀 과감하게 넘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못 푼 거 쌓이잖아요. 완전 학습을 안 해서 구멍이 나서 못 푸는 거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심한 문제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이레벨에 있는 하이레벨이다. 이건 모른다고 어디 개념이 구멍 난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좀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한 문제만 패기를 계속 포스트잇 몰입법 하십시오. 이건 하나라도 풀면 박수 치고 야, 이 어려움 해냈구나. 오늘은 1번 문제 상향 성공. 자, 2번 문제 다음에 한번 잡으러 가자. 여기 호랑이 10마리 있는데 한번 다 때려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칠판에다가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호랑이 하나 때려 잡을 때마다 어떻게 풀었어? 하면 칠판에 와서 막 자랑하게. 문제도 칠판에 적어 놓는 분도 계세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게. 냉장고에 붙여 넣어도 돼요. 이게 칠판 모집법이라고도 하는데 칠판에 붙여 놓는 게 문제를. 그러면 이거 오다가다 잘 뛰는데 붙여 놓으면 푸는 거야. 풀면은 칠판에서 막 부모님한테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번에 IMO 금메달을 중2 학생이 딴 기사를 봤어요. 부모님하고 그 위에 이제 위에 형제가 있는데 네 사람이 그냥 평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풀고 나 이렇게 풀었다 풀리는데 며칠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안의 문화를 가져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 몰입법, 칠판 몰입법, 뭐 화장실 문짝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 문제만 패다고 하세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풀다가 푸는 게 중요하고 그때 진짜 질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교재 바꾸십시오. 저는 도전이 중요하지 문제집 타이틀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남이 최상위하고 왕수와 간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는 응용까지만 하고 쭉쭉쭉 넘어갔어요. 그런데 고등과정부터 너무 잘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렇게 쭉쭉쭉 넘어가고 영재고 가고 KMO 금메달 따고 많습니다. 저희 정말 케이스 많습니다. 억지로 최상위 해야 돼, 왕수학 해야 돼. 그래서 막 모든 문제 다 풀고 안 되니까 고전에 최상위 S 뭐 풀리고 그다음 최상위 풀리고 다 가르쳐주고 오답하고 이렇게 한 애들은 오히려 성장을 못하고 애 멘탈 다 죽고 별표 치고 넘어가고 그냥 응용까지만 했는데 대신 자기가 스스로 성공하게 했던 애가 나중에 고등과정 가고 KMO 하고 영재고 하고 해서 좋은 성적 얻는 경우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주입을 받은 거는 성취감이 없고 기만 죽어요. 머리도 안 좋아져요. 근데 내 힘으로 적당한 걸 했어. 마치 100kg짜리 여기 못 드는 애한테 100kg, 6kg 들게 하는 게 아니고 50kg짜리 들게 했어요. 성공했어.
그때 그 근육과 그 성취감으로 60kg, 70kg 조금씩 올리면 되니까 그냥 응용을 하세요. 자기가 풀만한 걸 하십시오. 아니면 사고력 수학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병행하십시오. 거기는 부상 없이 근육을 빨리 늘게 하거든요. 도저히 못 풀다고 할 때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속가지고든 다음으로 미루든 어쨌든 자기 힘으로 성공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들보다 가벼운 역기를 들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성공한 게 중요해요. 남들은 100kg짜리 드는데 우리에게 50kg짜리 그러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충분히 늘 수 있어요. 지금 50kg는 못 돼. 다음에 100kg 들도록 성장하면 되니까. 자, 도저히 못 풀다고 할 때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 아이를 믿고 한 문제만 집중해서 몰입하도록만 유도하십시오. 몰입하면 진짜 머리 좋아집니다. 자,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초일인데 수감이 많이 약합니다. 연산 진도도 아주 초급이고요. 수감을 늘리는 법 가르쳐주세요. 수감, 수학머리라고 할게요. 수감은 수학이 수만 있는 게 아니라서 수감이라고 하는 거 수학머리라고 할게요. 머리 또는 수학능력 또는 수학실력을 여러 개로 구성됩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 한마디로 다 해드리면 좋은데 무슨 문제 짚으세요 하면 좋은데 그런 건 다 가짜 만병통치약입니다. 이거는 저희 설명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수감을 늘리는 법, 이거 능력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생각하신 수감에는 지식도 섞여 있을 거예요. 연산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한다. 이런 걸 건데 그리고 개념, 기본 유형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 이런 걸 건데 이런 지식과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비 초일이면 100배, 1000배 중요한 거는 이 수학이라는 공부를 할 아이의 가슴입니다. 열정이 있어야지. 재밌어야지. 하려고 해야 하죠. 안 하려고 하는 애 어릴 때는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부모가 멱살 잡고 끌고 가지만 곧 끝장납니다. 5학년만 돼도 안 돼요. 아이가 재밌어서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재밌어서 하게. 하면 나 잘할 수 있어.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게 재밌겠는데 하고 달려들고 이거 풀면 성취감 있어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게 먼저입니다. 정서와 태도가 먼저입니다. 어릴수록 심화책 정답률이 %일 때 틀린 문제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작은 실수들 때문일 때도 그 문제집이 수준에 안 맞는 걸로 보고 안 해야 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답해서 다 맞을 정도면 아무 도움 없이 오답해서 70% 넘어가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니고 어려워서 못 푸는 거가 70% 안 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처음 정답률이 아니고 아무 도움 없이 오답을 시켰는데도 정답률이 70%가 안 되고 50%좀 나온다. 그때 문제예요. 그냥 고쳐라 했는데 저를 고치면 해도 돼요. 중동 과정도 최상위 라이트 정답률 70% 정도 나오면 계속 진도를 나가도 될까요? 최상위 라이트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 정도면 됩니다. 뭐 1분만 해도 됩니다. 중동 과정. 이 학생은 심하든 사고력이든 하여튼 깊이 하는 거는 꼭 병행하면 하십시오. 근데 교과 심화보다는 사고력이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부상도 적고. 그래서 그냥 어려운 거를 전혀 안 하고 진도만 나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머리 개발하는 거는 전문 프로그램 이용하십시오. 몇 학년인지 모르겠네요. 예, 뭐 사고력 수학을 이용할 수 없다 전문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쭉쭉 나가십시오. 고등에서 결판을 봐야 돼요. 예비 초육이면 그러면 예비 초육이면 아직 필드 수학이나 3% 1031 같은 사고력 문제집 병행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저희 학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수업료도 싸니까 재원생 같은 경우 월 3만 원이에요. 1시간짜리 수업이 주 1시간짜리 수업이 그거 병행하시면 그냥 최상위 라이트만 하면서 나가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문제 개발하면서 가면은 고동 심화 때 확실히 잘해요. 더 쉽죠. 힘이 근육이 있으니까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도는 빨리 나가시되 고동 심화를 교과로 문제를 개발할 거냐 평소에 전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가면서 뭐 큰 시간 안 드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투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3이나 필드 3% 같은 거 병행하시면 됩니다. 중학수학 들어가는 입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산을 따로 풀려야 할까요? 연산 중에 연산 학습지, 기저계산이든 기탄이든 이런 거를 할 만한 또 다른 시기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수, 그 다음에 단항식, 2학년 1학기 당식, 3학년 1학기 인수분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당식의 연산. 여기는 미리 한번 연산서를 쭉 풀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기저귀 계산, 구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력 충전 정도라도 충분하더라고요. 수력 충전을 어려워하는 느낌이 던데요. 벌써 했어요. 수력 충전 딴 데는 필요 없어요. 약수 배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수력 충전. 그거 하면은 공부 양만 많아지고 지겨워. 수력 충전에 정수와 유리수하고 그 다음에 단항식의 계산, 마이너스 처리하는 법만 배우면 돼요.
나머지는 본책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끝도 없는 노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데, 자, 너 새로운 춤 배우지? 자, 여기서 일단은 너는 좀 몸치니까, 자, 여기서 연습 좀 해. 자, 하고, 그 다음에 쟤들 저기 연습하는데, 요거 한 다음에 갈 거야. 그래서 한 시간씩 연습하고 있어. 저기 가서 또 연습하지. 나 너희 계속 엇박전하고 못하네. 너 나머지도 또 연습 좀 더 해. 아마추어 춤 안 할 것 같아요. 강제로 시키면 하지. 안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 가슴입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가슴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는데 잔소리 들으면서 뭘 했는데 끊었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건데 선생님이 잔소리 지적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기초 핵심 엔진이 아이의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을 먼저 보시고 그거를 지속하게 만드는 태도, 습관을 먼저 보십시오. 정서하고 태도만 세팅해 놓으면 나머지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불안해하시고 내가 관리 안 하면은 찬성이 맞고 이슬 맞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자꾸 케어하시는데 안 그래요. 애들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냥 좀 이슬 좀 맞고 키우세요. 자꾸 얘를 막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못 믿어. 너는 연약하니까 내 도움 없으면 잘 못할 존재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해봐. 그냥 너 혼자 꾸준히 하는 거 어려우니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는 줄게. 지금 넘어졌니? 맞아. 봐도 잘 안 되지. 남자 해봐. 믿어주세요. 그 부모한테 인정받고 믿음, 기대를 하면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게 돼요. 근데 부모가 계속 이게 이슬 맞으면 안 되는데 설이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 온실 속의 화초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